자, 오늘 이 시간엔 그 시상 정계, 그러니까 개념 중에서 이제 시상 정계를 들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시상 정계라고 이야기할 때 학생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시상 정계를 찾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어. 틀린 건 아닌데, 시상 정계도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시상 정계라는 것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집중되어 있어. 그러니까 주제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그 방법론적인 거기 때문에 아예 안 찾는 게 아니고 일단 주제에 가장 적합한 거가 뭘까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해. 아니면 머릿속에 내용을 조금 정리하고 들어가면 좀 시상정계의 문제를 푸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상정계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거잖아. 근데 쌤 어떻게 하면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찾나요? 라고 하면 앞서 우리가 배웠던 화자 있잖아? 화자가 어떤 말을 해? 화자가 전달하고 싶은 게 뭐야? 주제잖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화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에 대한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시상정계도 조금은 찾는데 수월하다는 거지.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상정계를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시간적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아침에서 저녁까지, 아침부터 쭉 가서 저녁까지 간다거나, 아니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야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시간적 흐름이 되는 건데, 이런 시간의 흐름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누구 작품이 있냐면 이육사의 광야라는 작품이 대표적으로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게 시간적인 표현이 좀 많이 나타나 있어. 시상 전개에서. 두 번째는 이제 공간적 이동이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공간 이동은 장소가 이동하는 거니까 어렵진 않는데, 요 공간 이동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신경림의 농무라는 시가 있어. 그러니까 시간적 요소도 그렇고 공간적 요소도 그렇고 시상 전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작가는 이걸 통해서 뭘 하냐면 주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까에 집중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 자, 그 다음에 대립적이란 건 우리가 잘 알고는 대립, 찬성과 반대, 뭐 이런 것들, 긍정과 부정, 이렇게 대립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잘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대립적인 게 김수영의 눈이라는 시가 조금 잘 보여. 물론 다른 시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수미상관은 뭔지 배웠었지? 처음과 끝이니까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화자 배웠던 나룻배와 행인이란 한용운 시에서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경, 긍경, 요거를 좀 용어를 좀 많이 어려워하는데, 원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근자라고 하는 게 있어. 경은 경치를 말한다라고 하는 거야. 경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경치를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돼. 그럼 원자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멀다야. 그 다음에 근자는 당연히 가깝다야. 그러니까 뭔가의 경치, 모습을 보는 데 있어 멀고 가깝게에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원경과 근경을 잘 나타낸 시를 보면 박목월이 썼다고 하는 청로루라는 시가 있어. 요 시가 대표적으로 이제 원경, 근경을 잘 보여줄 거고, 여기서 이제 중요 키워드로 보는 게 쌤은 요 부분이에요. 요 두 개. 자, 어조가 변하거나 시상이 전환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되게 크게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곧 뭐가 되냐면 태도나 인식 뭐 이런 것들이 등등 바뀐다는 거면, 결론적으로 따지면 시의 주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빨리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들어가면 시 읽기가 되게 중요한 부분 포인트가 되겠지.
그러면 시상 전환의 대표적인 그 예를 들면 시상 전환의 대표적인 시가 뭐가 있냐면 최두석의 성액꽃이라는 시가 있어. 요 시를 보면 시상 전환이 잘 나타나 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조 변화, 그냥 대표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야. 어조가 변한 거에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아는 시이죠. 한용운 시 중에서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대표적으로 어조 변화의 시로 보기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승전결인데, 기승전결은 한시의 보통 전개 방식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 2, 3, 4 그냥 순서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한시에서 전개 방식을 좀 많이 쓰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264 시인이 썼던 절정이라는 시가 대표적으로 눈에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층하고 점강이 있는데, 여기서 층이라고 하는 거는 점점점 층계를 밟고 올라간다? 그러니까 높아진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점강이라고 하는 건 점점점 하강하는 거, 작아지는 걸 이야기하면 돼요. 자, 그럼 점층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시 중에 뭐가 있냐면, 점층의 대표적으로 좀 잘 나왔다는 시가, 정일근이 썼다고 하는 바다가 보이는 교실이에요. 바다가 보이는 교실 10 정도가 가장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경후정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 보세요. 요거. 그러니까 경은 경치를 보고 정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은 경치일 것이고 정은 감정일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은 먼저 선자를 쓰고요. 후는 뒤에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선경후정만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시상전개여서 선정, 후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거는 선경후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선경후정의 대표적인 시는 조지훈의 봉황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해준 거는 대표적인 시, 이 시상전개에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시를 이야기했어요. 듣고 나면 한 번 정도는 인터넷, 네이버에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걸 했으니 요거를 이제 현대시로 적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개념 적용 네 번째죠. 자, 이거는 이제 15년 A형 수능에 나왔습니다. 이 당시에는 A형, B형 나눠져 있었어요. 문과, 이과라고 이야기를 해서 요거를 계열을 나눠서 국어시험도 좀 나눠줬어요. 자, 제목은 이제 뭐가 있냐면 정지용의 조찬이라는 시가 나왔습니다. 조찬이라는 시가, 일단 우리는 이 용어를 모른다고 치겠습니다. 난 조찬이 뭔지 몰라. 자, 그러면 조찬이란 단어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법, 그때도 이야기를 했을 거야. 뭐가 있냐면 아예 적극적으로 그냥 시를 읽고, 그러니까 지문을 읽고 풀기가 있겠지.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이제 3학년하고 모의고사 방법인 거야. 내가 선택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선택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할지의 여부는 바로 문제를 보고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연습을 조금 해봐야 조금 늘 수 있다라고 보여요. 자, 그러면 4번 문제를 조금 살펴보면 뭐가 나왔냐면 위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야. 지금 이건 3학년 방법이야. 자, 보게 되면 1번부터 5번이 있는데 보통의 학생들은 1번부터 5번을 모두 다 천천히 읽고 들어가거든. 하나하나 찾는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 즉, 뭘 할 거냐라고 보냐면 쌤이 보통 먼저 할 때 어떤 거를 보냐면 여기 요거를 가장 먼저 2번이죠. 가장 1순위로 선택을 해볼 거야. 왜냐면 4번의 2번 선택지는 모든 연이 이행구성 그리고 형태적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연이 이행이 구성한지를 가장 뭐 할 수 있을까? 빨리 찾기가 가능하지. 이건 찾기 방법을 쓰는 거니까. 그러면 확인해봐. 모두 다 어떻게 돼 있어? 2연으로 되어 있으니 오케이. 2번은 답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빨리 찾는 거야. 다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다시 말하지만 이걸 5개 1번부터 5번은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어떤 것부터 할지 내가 먼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선택지를 보고 정해야 되겠지. 자, 2번 선택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볼 게 뭐냐면 1번을 보게 되면 선경 호정 방식을 활용해서 시상을 전개한다고 했어.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 전체를 읽어야 되지. 전체 읽기가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러면 굳이 얘는 어차피 읽으면서 할 거니까 나중에 하는 게 좋고, 아마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 봐봐. 요렇게 2연 3연 4연 어떤 연 부분을 보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 그럼 얘들 먼저 열어보는 게 제일 좋아. 그런데 보게 되면 2연이 2번 나왔으니까 우리가 어디부터? 2연부터 가는 게 제일 좋은데, 보게 되면 4번보다는 확실히 3번이 눈에 잘 들어와. 왜냐면 명사로 연을 마무리했는지 일단 뭐 할까? 확인하고, 두 번째 얘가 1번 확인이야. 두 번째 확인은 사물의 정적인 모습을 강조하느냐가 얘가 두 번째 확인이야. 그러면 우리는 3번 선택지를 몇 번째로? 두 번째로 확인해 볼게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쭉 가볼게. 2연에서 일단 첫 번째 뭐가 나왔어? 구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뭘로 끝났어? 그렇지,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했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옮기는 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야? 아까 여기서 말했던 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무슨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 그렇지, 얘는 동적인 모습이 되겠지.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라고 했으니 어디가 틀린 거야? 이 정적인 모습이 틀렸다라고 처리가 되지. 맞지? 그러니까 앞으로 쌤 수업을 할 때 과제물을 해올 때 이렇게 해야 돼. 요 부분이 이렇게 틀렸어 라고 하면서 화살표 체크가 들어가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야. 자, 봤니? 다시 시상 전개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찾을 수 있는 거하고 그 다음 읽어서 가야 되는 거하고 구별해주면 문제 푸는 게 조금 더 수월해져. 요게 3학년들이 보통 배우는 방법이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도 모의고사 볼 때는 그대로 적용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은 어리니 우리가 뭐 할까? 시읽기도 조금 해야겠지. 맞지? 그럼 우리 이제 시읽기 한번 잠깐 적용해 볼게. 자, 전에 했던 거 그대로 가게 되면 누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다 잠깐 적어볼게. 그렇지, 시적 화자가 있으니까 화자를 찾고, 그지? 겉으로 나올까 안 나올고, 그 다음에 뭐 인다고 했어? 조사하고 서술어 잘 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모르는 거는 과감하게 뭐 한다? 버린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몰라, 내가 그 자리에서 이걸 읽을 수 없어, 그러면 그걸 갖고 가는 게 아니라 일단 버리고 다음 부분을 읽으면서 앞뒤 읽었던 내용을 서로 합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 자, 가볼게. 천천히. 뭐가 돼 있냐면 첫 번째 1년을 보면 해살피여 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몰라. 모르겠어. 근데 요 이윽한 이라고 한 후가는 있지. 요거 뜻풀이가 나왔잖아.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에 시간이 어떻게 됐다고, 지난이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대강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윽한 후는 뭐 했다는 거야? 시간이 지났다. 시간이 지남 이란 해석이 생겼지. 그럼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요거 이제 파란색으로 할게. 요 부분이야. 옮겨가는 뭐가 보여? 구름이 보여. 그러면 내가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첫 번째 뭔진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왔어? 구름이 옮긴대. 됐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길경, 뜻풀이를 보게 되면 도라지야. 도라지. 길경, 여기 도라지 나왔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도라지 꽃봉우리가 흔들려 식기우건데, 자, 이때 잘 봐. 읽을 수 있는데 얘를 빼주는 게 좋아. 왜 빼주는 게 좋냐면
흔들려 시켰는데 뭐에 흔들려 시켰는지를 우리가 추정하기가 조금 어렵지. 그러니까 그냥 굳이 따진다면 내가 읽을 수 있는 건 이쪽이야. 도라지 꽃봉오리가 보여. 그냥 이 정도야. 그럼 세 번째 봐. 도라지 꽃봉오리가 보여.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구름이 옮겨가 있고 그 다음에 도라지 꽃봉오리가 보여. 그 다음에 네 번째 거 보면 차돌뿌리 죽순 돛돛이야. 나는 차돌뿌리를 모르지만, 그지? 얘를 모르지만 어쨌든 죽순은 알아. 그러니까 죽순이 돛돛한 모양인가 봐 라고 정도만 갖고 가. 진짜 죽순이 아니라 죽순이 돋는 듯이라고 하는 거니까 죽순 모양이니까 이렇게 생긴 거겠지? 자, 그 다음에 물소리에 무슨 소리? 물소리에 뭐가? 이가 시리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물소리를 들었더니 뭐한대? 이가 시리다 라고 했는데 물이라는 자체가 갖고 있는 속속상 소리를 들었잖아. 그지? 청각이겠지? 그런데 얘가 무슨 느낌으로 가버리냐면 시리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느낌으로 가? 촉각의 느낌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곧 뭐가 되냐면 공감각이라고 하는 감각적 심상을 이야기하는 거야. 여기서 공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인간의 감각, 여기다 좀 쓸게. 그지? 인간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총 몇 개냐면 5개가 있지. 감각은 시각, 촉각, 미각, 후각, 청각이 있어. 자, 이 5개. 그러니까 요 5개를 기억하기 좋은 거는 뭘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우리 얼굴을 기억하면 돼. 눈, 코, 입, 귀, 그 다음에 여기 싸다고. 요게 이제 촉각 정도 되겠지. 자, 요렇게 기억하면 조금 편한데, 자, 거기에 2개가 더 있는데 뭐냐면 공감각하고 복합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 둘은 엄밀하게 달라요. 같지 않아요. 달라요. 공감각은 반드시 이야기할 때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감각의 전이. 그러니까 전이는 곧 뭐냐면 옮겨간다, 이동한다는 걸 우리가 전이라고 이야기해요. 복합감각은 감각이 여러 개 그냥 나타나는 거야. 감각이 여러 개 나타나는 거를 우리는 복합감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분명히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공감각을 조금 기억하기 쉬운 건 뭐냐면 하나의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에서 보통 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다른 감각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공감각의 예를 들어보라고 하면 얘가 지금 대표적이에요. 푸른 종소리. 얘가 대표적인데 푸른 종소리. 좀 예쁘게 써볼게. 예쁘게 안 써지는데. 자, 푸른 종소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종이라는 게 소재죠. 대표적인 소재인데, 자, 이 소재죠. 이 소재가 보통 뭐를 먼저 느낄 거냐라고 보면, 그지? 색이 아니라 뭐예요? 소리가 먼저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죠. 종은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 뭐가 되냐면 청각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소리가 어디로 가? 푸른이라고 하는 색채로 가게 되니까 2번 뭐로 가요? 시각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청각에서 시각으로 이동했어 라고 하는 게 공감각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요거 이제 와서, 그러니까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라고 했고, 그지? 누가 시려? 여기 안 나왔지, 대상. 누가? 그지? 그냥 우리가 만약에 복원시키면 뭐가 되냐면 누가 시릴까라고 하냐면 아마 화자가 시리겠지. 그 다음 앉음새 갈희여. 뭔 말인지 모르겠어. 버려.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양지 쪽은 내가 알거든. 양지는 바른 곳이잖아. 거기에 뭐 했어? 쪼그렸대. 양지 쪽에 쪼그렸대. 그러면 이제 써볼게. 그러면서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 라고 했고, 그 다음 쪼그렸대. 쪼그리고
됐지? 지금 읽은 것만 한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구름이 옮겨가고 도라지 꽃이 보여.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죽순 돛돛이니까 여기까지 보면 주로 뭐냐면 시각에 위주로 보여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청각이 나오면서 물소리 듣고 이가 시려. 그리고 얘가 쪼그렸어. 거기까지 이해가 가. 다시 이제 마지막 보면 뭐가 나왔냐면 서러운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 감정 표현이 나왔잖아. 여기에 뭐가 나왔어? 그렇지. 감정 표현의 단어가 나왔어. 체크한다고 했죠. 반드시. 서러운 새가 되어야 뭐가 되겠다고? 서러운 새가 되겠다고. 자, 이게 우리가 보통 배우게 되는 문학적 장치가 나오게 되는데, 문학적 장치로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자, 이 문학적 장치는 여기다 한번 써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학적 장치 중에서 자신의 감정을 위해서 쓰는 방법론이 하나 있어. 그게 이제 뭐냐면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 말 그대로야. 감정을 뭐 하겠다고? 어떤 대상에게 넣는다라고 하는 게 감정이입이 있고, 또 하나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객관적 상관물은 감정이입보다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돼요. 요렇게 범위상 보면, 아이고, 이쪽이 더 범위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감정이입은 무조건 단순해요. 즉 나와 대상이 무조건 감정이 일치합니다. 나하고 대상의 감정이 무조건 뭐한다? 일치한다.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슬프면 얘도 슬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기쁘면 얘도 기쁜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권 관계만 성립하는 게 감정이입인데, 객관적 상관물은 뭐도 되냐면 같을 수도 있고 혹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문제 낼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요 같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 요게 좀 어려워. 왜냐면 감정입도 같고 객관적으로도 같을 수 있거든. 근데 요거를 살짝 구별하는 살짝의 키워드는 감정입은 그 문장 내에 감정 표현의 단어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해당하는 감정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반면에, 객관적 상관물은 그 문장 내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변 상황을 통해서 이런 감정일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추정이 되는 편이에요. 그게 좀 차이가 나요. 다시, 감정이입은 그 문장 내에 바로 감정 표현과 대상이 그대로 그 문장 내에 나타나게 돼 있어. 그에 비해서 객관적 상관물은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주변의 문장들에서 상황을 통해서 추정이 가능해진 거라고 보통 볼 수 있어야 돼. 그게 객관적 상관물. 유일하게 그게 구별하는 방법인 거야. 그리고 이제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는 요거는 쉽지. 그러니까 나의 감정과 제 감정이 서로 달라라고 하게 되는 거지. 뭐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이 없는데 12월 24일 날 영동을 가봐. 기분이 어떻겠어? 안 좋겠지. 남들은 다 뭔데? 커플이야. 근데 나만 뭐해? 혼자 쓸쓸하잖아. 서로 감정이 어떻게 돼? 대조가 되지. 요게 이제 객관적 상관물로도 볼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자, 요게 있는데 보통은 감정이입은 내신에서 나오는 편인데 수능에서는 모의고사 3학년들은 잘 나오지 않아. 너무 쉽거든. 있다 해도 그게 답이 되는 경우는 아니야. 그런데 알아는 두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객관적 상관물은 잘 나오니 학습은 해 두셔야 됩니다. 다시 와서, 자, 서러운 새가 되어서 흰 바바를 쫓다라고 했는데, 새가 서러울 순 없죠. 누가 서러운 거야? 내가 서러운 거야. 내가 서러운데 새도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뭐다? 바바를 쫓대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조금 이건 웃기지. 좀 쪼그리고 앉아서 내가 뭐가 됐어? 서러운 새가 되어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것만 가지고 보면 그냥 단순해. 이야기 시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나서 구름이 옮겨가고 도라지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죽순 돛돛하고
그 다음에 물소리에 이가 시리고 쪼그리고 앉아서 서러운 새가 됐대. 이렇게만 보면 그냥 문장만 읽었어. 그지? 그냥 이런 거야 라는 정도인데, 근데 얘가 4번 문제는 그거 말고는 잘 묻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만 간 거야. 지금 읽는 거는 다시 말하지만 기본 문장 읽기야. 여기에 이제 얘가 이상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에 배경 지식이 들어와야 이 시가 조금은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지 라고 봐야 되는 거지. 그럼 볼게. 여기 쓱 좀 지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삭제해보고 자, 조금 더 시를 정리해서 조금 예쁘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해, 시옷, 살인데 이게 옛날에 햇살이에요. 햇살. 그러니까 햇살이 피었고 그 다음 이윽한 후 시간이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 햇살이 보이고요. 해가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머훌머훌인데 이 머훌머훌은 머흘다, 험하다라는 뜻이에요. 험하다. 그러니까 머흘다에서 머훌머훌 부사가 된 건데 머훌머훌. 이제 험하게 골짜기를 옮겨가는 구름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험하게 이동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구름이에요. 구름이 험하게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험한 구름이니까 보세요. 길경 꽃봉우리라고 하는 게 아까 도라지 꽃뿌리가 흔들려 씻겨왔죠. 자, 이게 해고요. 얘가 구름이면 당연히 도라지 꽃이 있으면, 그죠? 좀 빨리 그릴게요. 이 도라지 꽃이 있으면 바람이든 뭐든 불어서 뭐 할까요? 흔들리겠죠.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차돌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차돌뿌리는 돌이 뾰족뾰족한 그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둥근 완만한 돌이 아니라 돌이 약간 뾰족거리는 요런 모습의 돌인 거죠. 이게 돌이에요. 차돌뿌리인데 이 차돌뿌리가 뾰족한 모습이 그지 뭐와 같아? 죽순 돋는 듯 하다라고 하는 게 요런 돌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 이제 뒤에는 이제 쉬워지는데 물소리에 이가 시리다는 건 당연히 물소리를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들었다는 이야기고, 거기에 이가 시릴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물소리가 차가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그러면서 앉은 새 갈희어라고 했는데, 자, 앉아있는 모습을 가지런히 해서 갈희어는 가지런히 앉아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적하자가 뭐 하는 거냐면 앉은 새를 가지런히 해서 양지 쪽에 쪼그리고 앉았죠. 그냥 쪼그리고 앉은 거야. 앉아서 뭐가 되었냐면 서러운 새가 되겠대. 그러니까 얘가 서러우니까 새도 서러운 거겠지. 그러면서 뭐냐면 흰 바바를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밥 먹는 게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제목이 조찬이야. 조찬은 아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럼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서럽게 이렇게 이 모습에서 밥을 먹느냐라고 보면 요게 이제 정지용 시인인데 이 시인이 활동했던 시기를 1930년대로 대강 생각해보면 이해가가 일제강점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자신이 놓이는 상황의 처지에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뭐랄까 서러운 상황이라는 거를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볍게 해서 공부해 오시기 바랍니다.